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제3과목인 소방관계법규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방관계법규 같은 경우에는 전기 분야와 기계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시험을 보고 있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암기할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암기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유리한 과목이 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총 20문제 중에서 최소 8과목을 이제 맞추셔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이 많다 보기 때문에 이걸 다 암기하시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출제가 됐던 내용들만 확실하게 암기를 하시면 최소 12문항 이상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암기하실 생각으로 공부하시지 마시고 출제가 됐었던 문제 위주로 암기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강조해드린 부분 있죠. 강조해드린 부분은 시험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은 출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강조해드린 내용만큼은 확실하게 암기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방관계법규는 총 4가지 파트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소방기본법령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이 두 번째 파트가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시험에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세 번째는 소방공사업 법령, 그리고 네 번째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총 4가지 파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바로 소방기본법령에서 기본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자, 첫 번째. 자, 소방기본법 제1조. 자,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방기본법의 목적 3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첫 번째 목적이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하거나 진압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이제 보호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의 3가지의 목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방,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는 목적. 두 번째, 자, 화재 발생 시에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 그리고 세 번째로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3가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소방기본법 2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의. 자, 용어에 대한 이제 정의인데,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앞으로도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자, 첫 번째, 소방 대상물이 나오는데, 이 소방 대상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보기 중에서 소방 대상물이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있는 것들을 다 암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 건축물이 있고요. 두 번째, 차량. 그 다음에 선박. 자, 선박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항해 중에 있는 선박은 소방 대상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박이냐면 항구에 메어둔 것, 그러니까 정박되어 있는 것만 소방 대상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 중인 선박은 제외가 되고 항구에 메어둔 것, 항구에 정박 중인 것만 바로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시험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에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시험에 보기에 출제가 됐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자, 관계 지역인데 이 관계 지역에서 보세요. 이 내용을 쭉 설명해 놓고 이게 어떤 용어에 대한 내용이냐. 그래서 관계 지역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바로 관계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지역의 요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이 주어지고 관계 지역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서술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서술 문제 아니에요. 객관식이니까 이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만 좀 암기해 두시면 돼요. 다음 세 번째. 자, 관계인인데, 자, 관계인은 자,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관계인.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라고 하면 바로 소유자, 그다음 관리자, 점유자. 요 세 명을 통틀어서 바로 관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자, 소유자는 뭐냐? 소유자는 바로 소유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건물의 주인입니다. 주인. 건물의 주인을 소유자. 그다음 관리자. 관리자는 뭐예요?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겠죠? 경비원. 그래서 관리자는 남의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건물의 경비를 말하는 거예요. 관리자. 그다음에 점유자. 점유자는 그 건물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남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건물의 세입자. 이렇게 해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 네 번째. 자, 소방본부장. 자, 소방본부장이 뭐냐?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서의 장입니다. 우두머리. 장이에요. 소방본부장. 그때 여기서 시도라고 하는 거는 다 통틀어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도, 특별자치도 이걸 통틀어서 이제 시도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시도지사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시도지사라고 하는 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죠?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도시자, 도지사,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요게 바로 다 시도지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방본부장의 정의도 암기하셔야 되고요. 다음 다섯 번째. 자, 소방대예요, 소방대. 이 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소방대의 구성원을 물어봐요. 소방대의 구성원은 세 명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소방 공무원이 있어요. 소방 공무원. 그 다음에 의무 소방원. 그러니까 의무 소방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 복무를 대체하는 한 게 바로 의무 소방원이죠. 그 다음에 의용 소방대원. 그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방대의 구성원이 아닌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방대를 구성하는 것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그리고 의용 소방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체를 바로 소방대라고 하는 겁니다. 소방대.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소방대장. 자, 소방대장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대장이죠, 대장. 그 소화활동을 하는 곳에서의 대장. 바로 소방대장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소방대장의 정의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소방기본법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입니다. 첫 번째, 자,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누구로 정한다?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요 대통령령이나 뭐 행정안전부령 이런 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누구라고요?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에요. 바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고요. 그리고 그 활동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시도지사인 겁니다. 관할하는 시도지사.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기본법 4조, 소방기본법 4조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과 판단, 전파, 상황 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는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암기하셔야 돼요.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 누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바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행정안전부령. 이거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령인지 행정안전부령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시도의 조례인지 이게 상당히 헷갈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그죠? 자, 다음 소방기본법 제5조. 자,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저기 소방박물관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소방체험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박물관이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방박물관은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된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방박물관은 전라북도 전주에 있어요. 전주에. 그래서 소방박물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체험관이라는 것은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말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입니다. 그래서 소방박물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소방청장이고요. 그리고 소방체험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시도지사입니다. 아시겠죠? 시도지사. 그리고 이제 필요한 사항은 소방박물관은 행정안전부령에 의하고요. 그리고 소방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장,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가 설립,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소방기본법 제6조.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람은 소방청장이고요. 그리고 그 수립하는 기간은 바로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자, 본문 보시면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소방청장이고요. 그리고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이제 종합계획에 이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내용은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뭐 추후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은 소방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그리고 소방 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그다음 소방 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그리고 소방 전문 인력의 양성, 그다음 소방 업무에 필요한 기반 조성, 그다음에 소방 업무의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소방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직이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또 눈으로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소방청장은 수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부 계획에 따른 소방 업무를 성실히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 업무를 성실히 수행이 되는 사람이 바로 시도지사인 겁니다. 시도지사. 그 다음 다섯 번째,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이에요. 자, 그 다음 소방기본법 제7조,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서도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 행사를 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날짜 기억하셔야 돼요. 소방의 날이 언제라고요? 매년 11월 9일입니다. 그래서 소방서 번호가 뭐예요? 119죠? 그래서 119로 해서 1월 19일이 아니라 11월 9일이에요. 119. 그래서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소방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어요. 명예직 소방대원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의사상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소방 활동을 하면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을 한 사람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이렇게 위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천재지변, 순환, 화재, 건물, 축대, 제방 등의 붕괴 등으로 위해를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할 때, 그리고 천재지변, 순환, 화재, 건물, 축대,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할 때, 자, 이러한 사람의 의사상자에 대해서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거예요.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건 이거예요.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바로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소방기본법 제8조 소방력의 기준입니다. 소방력의 기준. 자, 보세요.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이거예요. 소방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소방력이라고 하는 게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바로 소방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뭘로 정한다? 바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뭐라고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시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이 된다. 그래서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시도지사. 다음 세 번째, 소방 자동차 등 소방 장비의 분류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장비 관리법에서 정한다. 자, 여기서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도지사가 바로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바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소방기본법 제9조입니다. 자,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그러니까 국고보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보조해주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소방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보세요. 자,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바로 소화용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다음 중 소화용수시설이 아닌 걸 찾아라.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아닌 걸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는 소화용수시설입니다.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소화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 단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 수도 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자, 여기서는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소화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사람은 시도지사고요. 그리고 소화용수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또 일반 수도 사업자, 그러니까 일반 수도법에 따라서 소화전을 일반 수도 사업자가 설치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유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일반 수도 사업자가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어떨 때라고요? 수도법에 따라서 소화전을 설치했을 때. 이때는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소방 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 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방 호스 또는 호스릴 등을 소방 용수 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 이것이 바로 비상소화 장치입니다. 비상소화 장치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다. 그다음 세 번째, 소방 용수 시설과 비상소화 장치의 설치 기준은 바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다시, 소방 용수 시설과 비상소화 장치의 설치 기준은 뭘로 정한다고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령이에요. 자, 다음 소방기본법 제11조 소방 업무의 응원입니다. 그러니까 소방 업무를 응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 업무를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 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누가 한다고요? 소방 업무의 응원의 요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하는 일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시도지사는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을 정해야 한다. 자, 이 내용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소방기본법 12조 화재의 예방조치입니다. 화재 예방조치. 자, 여기서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세요. 첫 번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게 누구예요? 바로 관계인이에요. 관계인에게 다음의 명령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화재의 예방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명령하는 사람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그때 자, 관계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항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이걸 명령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다음 두 번째,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처리. 그리고 세 번째,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명령 조치 사항이에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즉 관계인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가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자, 어떻게 한다? 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이나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바로 며칠 동안?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자, 위험물이나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나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14일 동안이에요. 14일. 자,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 제13조 화재 경계지구의 지정입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재 경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화재 경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시도지사인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바로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고요. 그리고 여기서 화재 경계지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바로 화재 경계 지구인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화재 경계 지구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시장 지역. 시장이 모여있는 지역 있죠? 시장 지역이 바로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시장 지역. 그 다음에 공장이나 창고가 밀집한 지역. 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화재 경계 지구가 아닌 걸 찾으라고 했어요. 근데 자, 공장 지역이다? 맞아요, 틀려요? 공장 지역은 틀려요. 자, 공장이나 창고가 밀집한 지역은 해당이 되는데 그냥 공장 지역은 답이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공장이나 창고가 밀집한 지역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밀집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그러니까 목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불이 잘 붙기 때문에 이제 화재 경계 지구가 된다는 거고요.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그리고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산업단지, 그 다음 소방시설, 소방용소시설 또는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이것도 잘 나오는 거예요. 문제 보기 중에서 소방 출동로가 있는 지역 이렇게 보기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이 바로 화재 경계 지구입니다. 없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쓴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경계 지구 안에 소방 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 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는 소방 특별조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방 특별조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경계 지구 안에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관계인에 대해서 소방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도 바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 제14조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예요. 자, 이것도 누가 하는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상 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누가 한다고요? 바로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에요. 자, 다음 소방기본법 제1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서도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불을 사용할 때에 지켜야 될 사항은 어떻게 정한다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다시, 불을 사용할 때에 지켜야 될 사항은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다음 두 번째,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 면화류, 석탄 및 목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특수가연물이에요. 그래서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두 가지예요.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마찬가지로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 제16조 소방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소방활동을 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소방청장,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소방기본법 제17조 소방대원의 소방교육과 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보세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 자, 보세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자, 관계인에 대한 소방 훈련과 교육은 누가 한다고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에요. 그런데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은 누가 한다고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관계인에 대한 훈련 교육인지 소방대원에 대한 훈련 교육인지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은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죠? 다음, 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령이에요. 다음, 소방기본법 제17조의 2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소방안전교육사입니다. 소방안전교육사. 첫 번째,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자, 여기서 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을 누가 실시한다고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은 누가 실시한다? 바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겁니다. 소방청장이에요. 두 번째,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진행, 그리고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한다. 자, 여기서는 소방안전교육사의 업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소방안전교육사의 업무 시험에 나와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진행, 그리고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세 번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그리고 시험 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이에요. 그 다음 소방기본법 제19조, 화재 등의 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화재 현장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연막 소독을 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불을 피우기 전에 바로 관할 소방서의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미리 사전에 바로 보고를 하고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지역이냐면은 바로 화재 경계 지구인데 바로 시장 지역,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그리고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그리고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화재 경계 지구예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건축물의 공사 현장, 그리고 산림 인접 지역의 논과 밭 주변,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 산림 안에 있는 종교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그리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입니다. 자, 이러한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할 때에는 바로 신고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소방기본법 제20조. 자, 관계인의 소방활동입니다. 자, 관계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유자나 그리고 관리자, 점유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자, 그래서 관계인의 소방활동에 지금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관계인은 소방 대상물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 소방대가 현장에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첫 번째로는 경보를 울리거나, 그러니까 경보를 울려서 사람들 대피시켜야 돼요.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관계인의 소방활동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경보를 울리거나, 두 번째,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여기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관계인의 소방활동이에요. 자, 다음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입니다. 첫 번째,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하게 되어버리면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자, 소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경우에는 사이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방 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는 경우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경우나 훈련을 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 자, 소방 활동이 끝나고 복귀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소방 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바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소방법이 아니에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르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이에요. 자, 다음에 소방기본법 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입니다. 여기는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소방대장입니다. 다시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소방대장이에요. 그래서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대장입니다. 소방대장. 자, 그 다음 소방기본법 24조 소방활동 종사 명령입니다. 자, 이것도 누가 하는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방활동 종사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그리고 소방대장입니다. 소방활동의 종사 명령권자예요. 그래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소방활동을 종사 명령권자는 누구라고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바로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서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제 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도지사한테.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지급받을 수가 없어요. 자,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소방 대상물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지급받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 구급 활동에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이런 사람도 지급받을 수가 없고요. 다음 세 번째, 화재 또는 구조 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있죠?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예요.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예요. 자, 그 다음 소방기본법 제25조. 자, 강제처분이죠. 강제처분. 보세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 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여기서는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강제 처분권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그리고 소방대장입니다. 아시겠죠? 강제 처분이에요. 자, 그 다음 소방기본법 제26조 피난명령. 자, 여기서도 피난명령권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피난명령권자, 피난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입니다. 피난명령권자예요. 그래서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피난 명령권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소방기본법 제28조. 자,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의 금지입니다. 금지,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용소 시설 또는 비상 소화 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자, 금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 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화 용소 시설 또는 비상 소화 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그다음 세 번째, 소화 용소 시설 또는 비상 소화 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이러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금지 사항이 되는 겁니다. 금지 사항. 다음 소방기본법 제29조. 자, 첫 번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화재의 원인 조사와 피해 조사는 누가 한다고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 피해 조사는 바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되겠고요. 두 번째, 화재 조사의 방법 및 전담 조사반의 운영과 화재 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바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화재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소방기본법 제31조입니다. 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 화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됐고요. 다음 소방기본법 제32조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입니다. 첫 번째,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 조사를 할 때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거는 좀 보기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협력해야 된다. 두 번째,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 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누구한테?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 보존하여 그 범죄 수사에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방화나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바로 지체 없이 누구한테 신고한다고요? 바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관할 경찰서장이에요. 그다음 소방기본법 제41조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국소방안전원의 하는 일이 뭐냐? 첫 번째,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두 번째,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그리고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나머지 볼게요. 소방 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바로 실무 교육 같은 경우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그리고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 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그래서 최소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입니다. 업무. 자, 그 다음 소방기본법 제48조. 한국소방안전원 업무의 감독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소방청장이 감독을 합니다. 소방청장이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를 바로 감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소방청장이에요. 자, 다음 이제 의용소방대법입니다. 이제 소방기본법이 아니라 이제 의용소방대법인데, 이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대 구성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용소방대법에 대해서도 바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보실게요. 첫 번째,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죠? 보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업무가 아니라 소방대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의용소방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설치한다고요?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의용소방대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읍 또는 면에 든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어디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읍, 면입니다. 면까지예요. 리는 안 돼요. 리는. 리 안 돼요. 그래서 면까지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바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고요. 다음에 자,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의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세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바로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에 따르냐? 보시면 관할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그리고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다음 소방기술 관련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그리고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이러한 사람에 한해서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임명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업무입니다. 해야 될 일. 바로 화재의 경계와 진압 업무의 보조입니다. 보조.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일인 거예요. 보조. 구조, 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 업무의 보조. 화재 예방 업무의 보조입니다. 보조하는 일을 해주는 게 바로 의용소방대인 겁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이게 뭐예요? 평소에는 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출동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상근이 아니라 비상근이에요. 그 다음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바로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바로 필요한 경비들은 다 부담하는 겁니다. 다음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누가 한다고요? 바로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벌칙입니다. 벌칙.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벌칙이에요.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 그게 그거 같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외우면 좋겠지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 내용만 암기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다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암기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 나온 내용만이라도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예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자, 다 하나씩 볼 거예요. 보기는. 첫 번째,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 그리고 소방대가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한 자. 자, 그다음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 그다음에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한 사람. 그리고 소방 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소방 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 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자, 여기까지가 바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보세요.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 대상물 그리고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처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강제 처분이에요. 강제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강제 처분에 따르지 않으냐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세 가지가 있어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의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그리고 화재 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화재 조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자, 이런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200만 원 이하. 첫 번째, 화재의 예방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화재의 예방 조치에 대한 명령이 몇 가지 있었다고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이거예요.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자, 바로 화재 예방 조치 명령이에요.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해 처리,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그래서 이런 사항을 이제 방해하거나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화재 조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좀 내용이 많죠? 이것도 지금 보시면 네 가지 사항은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세요. 화재 경계지구 안의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그래서 소방 특별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서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요. 그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 안전 활동을 방해한 자. 그다음 세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네 번째,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 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마지막으로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과태료는 이번에 새로 생긴 과태료인데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자, 이 법은 원래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됐었는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일곱 번째,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여기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이 이제 없어지고 새롭게 한국 119 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이게 새로 신설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소방 용수 시설, 그다음 소화 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특수 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세 번째는 이제 새로 신설된 내용이고요. 네 번째, 소방 활동 구역을 출입한 사람, 그리고 화재의 원인과 피해 상황 조사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일곱 번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바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전용구역에, 그러니까 소방 전용구역이에요.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 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화재 경계지구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 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이런 자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하고 걷는 사람, 징수하는 사람은 바로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고 징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암기를 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바로 소방기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소방기본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